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16에서 21번 지문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21번 지문을 처음 딱 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가 먼저 보이죠? 아, 경제 지문이구나. 경제 지문이 우리를 조금 숨이 막히게 하지만 찬찬히 읽어가 보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첫 문장을 보시면요. 보통 화제가 제시되죠. 이 글의 화제는요. 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선택.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다 경제 주체인데요. 이들이 뭐 목적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들을 할 때 다 똑같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거죠.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핵심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요,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은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자,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순편익이란 여기서 나오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다. 그게 바로 뭐다? 순편익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편익이 큰 것, 이 큰 대안, 이게 가장 큰 대안이 바로 뭐다? 합리적인 대안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문단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 개념들, 그래서 편익이 뭐냐, 비용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편익, 이익이구나,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만족감도 이익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렵죠. 만족감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수치로 환산을 하는가? 어쨌건 뭐 1이라고 하자, 2라고 하자 이렇게 이게 지금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어떤 가정하고 수치화해서 이런 정서적인 것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학에서는. 아무튼 이것도 편익에 포함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비용이란 그렇다면 비용이란 뭐다?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뭐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암묵적 비용, 느낌이 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암묵적이라는 게 뭔가 뭐 보이지 않고 깜깜한데 그냥 침묵 속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예요. 이게 이제 포기한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포기된 그런 대안의 가치. 그리고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 이건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명시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인데요. 바로 첫 번째 문단은 이미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이다?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순편익이 가장 크다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그것이 이제 순편익이라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편익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아,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럼 순편익이 언제 큰가 봤더니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이게 두 개가 같을 때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개념도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 우리 첫 문단에서 본 건 편익과 비용이거든요. 어, 편익, 비용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가지만 한 개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한 개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선택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에요.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 개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얘는 여기까지만 나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볼펜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요. 어,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치킨을 예로 들자면 너무 맛있는 그 치킨을 어, 많이 먹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어떤 수준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어떨까요? 무한정 계속 커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한계 편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가로 한 개 더 얻을 때 그 느끼는 그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추가로 구매할 때 어떤 비용들은 계속 같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몇 개 더 사면 뭐 또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비용들 추가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한계편익과 한계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왜 얘기했나?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때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때는 언제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때다. 자, 그걸 두 번째 문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묶어서 지금 A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A로 해서 여기를 묶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순편익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 두 번째 분단에서 이 한계 비용, 한계 수입 얘기할 때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연필을 구매하는 경우로 이제 예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 그렇겠죠.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다. 같다라고 보자 이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 가격 막 바꿀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자. 이런 가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계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시장에서의 가격이 곧 그냥 수입, 한계 수입이 된다. 거기에 뭐 이렇게 조금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이나 소비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비싸지면 또 사는데 구매하는데 약간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음, 뭐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그 가격을 좀 다운시키지 않으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요 공급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어, 수요가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업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여기까지 세 번째 분단였습니다. 세 번째 분단. 세 번째 분단은요. 지금 기업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하려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요거죠. 아니다. 뒤에 나온다. 뒤에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갈게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이렇게 생산량을 조절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순편익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윤,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예를 드는데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 한 단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걔를 팔아서 얻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손해겠죠. 그래서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그래서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그럼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항상 일치되게끔 생산량을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네,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단인가요? 네, 네 번째 문단이죠. 네 번째 문단 정리를 하자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이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시키는 그 생산량을 찾는 것,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 그게 이제 기업이 하는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 비용이다. 새로운 개념 또 나왔죠. 이번에는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평균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이다. 한계 비용과의 다른 점, 한계 비용은요. 이걸 총 비용을 뭐 전체 양으로 생산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생산을 했죠. 근데 거기서 추가로 생산했을 때 드는 비용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념이. 자, 여기에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고정 비용 플러스 가변 비용 두 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총 비용 안에는. 자, 한계 비용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한계 비용, 작품을 생산 단위 하나 늘림으로써 한 개 더 생산함으로써 드는 비용이죠. 이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자, 고정 비용은 그럼 뭐냐?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대표적이다. 자, 예로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예서 볼까요?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썼던 대표적인 게 이제 재료비나 임금들 이런 게 이제 그 가변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여섯 번째 문단인가요? 다섯 번째 문단이죠? 다섯 번째 문단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문단이고요. 밑에다 정리할게요. 네, 다섯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에서 주로 얘기한 건 평균 비용이죠. 평균 비용. 그래서 기업이 뭐 손실이 나진 않나라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한다. 이걸 판단하는데 이제 평균 비용이 중요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자, 이제 방법이 나와요.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 이 시장 가격 자체가 그냥 수입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수입인 거예요. 수입이랑 아까 같다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같다고 하자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걸 팔아서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자, 언제 그러면 기업이 진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 제품의 생산은 그만하고 뭐 다른 걸 더 하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평균 비용을 고려하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그렇죠. 평균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야 되죠.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여기가 밑줄도 그어져 있고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질문이 나올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과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업은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했나를 정리해 보면 방금 읽은 평균 비용이면 이 평균 비용이 얘와 어떤 시장 가격, 근데 이게 결국 수입이에요, 수입. 이게 두 개 비교했어. 비교했을 때 평균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사업 접자. 이거 사업 접어야 돼. 이걸 가지고 고려하는 게 뭐냐면 생산을 할지 말지예요. 생산을 계속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3, 4문단에서 봤을 때 이 한계 비용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할 수 있게 만약에 비용이 변동되거나 수입이 변동되거나 할 때 어쨌든 얘네를 일치하게끔 그걸 조절하는 게 뭐예요?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다 그랬어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생산을 그냥 이 사업을 아예 접을까 말까 생산을 아예 그냥 그만두고 총 비용을 다 회수해 가게 다 팔아 차라리 임대료라도 챙겨 뭐 이렇게 하는 결정을 하는 건 이제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 이걸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게 짧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 얘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이게 여섯 번째 문단이었죠. 여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5문단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이에요. 조금 길지만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산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문단.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쉽게 보자면, 쉽게 이제 정리를 해서 보자면, 봐봐요.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본 거. 이게 여태까지 한 거야. 지금 본문의 내용이다. 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거야. 우리가 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7번째 문단. 바로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이었죠. 어떤 개인이 아니죠.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피는 것의 의미, 이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나름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글이지만요. 한번 쭉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높여볼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내용 전개 방식. 어떤 화제로 어떤 방식으로 갔느냐 이건데, 자, 1번부터 볼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했다. 일단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장점, 단점? 그럼 뭐 단점도 있나요? 이게 없어야죠. 그냥 합리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라고 전제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업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얘네는 잘했고 못했고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건 맞고 틀리고 이런 평가는 없어. 평가도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2번 합리적인 선택이 지닌 한계를 제시했다? 한계?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합리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하고 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서술했다? 이거 아예 나와 있지도 않죠. 이런 얘기. 네, 이것도 아니네요. 3번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첫 문장에서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경제 주체가 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얘기 없어요. 아예 없는 얘기. 패스합시다. 자, 4번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죠. 방법이 있었죠. 뭐 순편익이 가장 커지는 때다 하면서 뭐 한 개 편익은 뭐고 한 개 비용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생산량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뭐 평균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뭐 사업을 아예 접든지 말든지 생산을 멈출지 계속할지 뭐 이런 어떤 것들 방법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그렇죠.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까 아니면 생산을 계속 할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한 거니까 답이 4번이네요. 4번이 맞고요. 자, 5번은 뭐라고 했나 볼까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며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고려하는 요소. 근데 생산량을 결정할 때 어렵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했고요. 그걸 또 원인에 따라 분류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문에 있는 내용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이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5번째 문단에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이죠. 합. 그렇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 뺀 나머지는 다 가변 비용. 맞죠? 이거 맞아요. 2번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요거는 3번째 문단에선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시장 가격 자체가 한계 수입이고요. 자, 이거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는 바꿀 수 없고요.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찾으면 되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3번.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뭐 한계 비용, 뭐 임대료 이런 거 보시면 자, 생산량과 상관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는 거 그게 고정 비용이잖아요. 고정 비용. 그렇죠? 고정 비용. 임대료 고정 비용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읽어 보시면 자,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렇게 보면 이건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 고정 비용이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틀린 말이죠. 답은 3번. 답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아니 3번이면 빨리는 아닌가요? 자, 답 체크하고 그냥 뒤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뒤에 것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렇죠. 총 비용이 생산된 상품에 똑같이 배분된다. 이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아까 평균 비용 얘기할 때 다섯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 이게 평균 비용이니까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문단. 어떤 게 합리적이야? 순편익이 큰 대안인 거죠. 근데 순편익이 크려면 어때야 돼?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건데 편익의 값이 똑같다면 비용이 작을수록 순편익이 커지겠죠? 자, 그거 설명한 거예요. 자, 맞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맞고요. 3번이 완전 잘못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다시 가서 좀 볼까요? 자, 기억이 우리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부분.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어떻게 활용돼요? 이제 평균 비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생산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리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그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거였잖아요. 자, 그거 설명하고 있는 보기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답은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볼까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예. 2번 평균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몰라요.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볼 때 이런 얘기 없어요. 예. 평균 비용은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렇죠. 이거 생산 멈춰야 하는 언제인지 알려주죠. 한계 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요게 틀린 거죠. 요게 틀린 거죠, 지금. 자, 4번.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요게 맞네요. 그죠? 어, 평균 비용은 상품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중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 상품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되는지 평균 비용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계 비용 이걸 가지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될 생산량 한계 수비랑 비교하면서 그 생산량을 알아볼 때 이제 유용한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평균 비용은 생산량 증가로 총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생산량의 증가로 총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평균 비용을 보는 건 아니죠. 예.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한계 비용은 상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볼 때 이게 이제 한계 비용이라는 건 하나가 더 생산을 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보기를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맞네 틀리네로 확인하기보다는 정말 기억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문을 통해서 먼저 추론해 놓고 거기랑 가장 가깝게 얘기한 걸 찾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은 답이 4번이 되겠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A를 참고할 때 독서 후 심화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봤더니 적용 문제예요.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땡땡 과자와 땡땡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자,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 실제 지불한 게 아니라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크겠고 이 순편익 그냥 계산해 주세요. 순편익.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순편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편익에서 그냥 비용을 뺀 값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자를 1개 살 때, 1개 살 때의 순편익은 4,000원에서 2,500원을 뺀 거죠. 그래서 1,500원이 나오죠. 요 편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2개 살 때는
계산을 하면 7,500원에서 5,500원 뺀 거죠. 그죠? 7,500원에서 5,500원 뺀 거예요. 그럼 얼마니까? 2,000원이죠. 그리고 3개 살 때는 얼마가 될까요? 9,500원에서 9,000원을 뺀 거예요. 500원이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많을수록 더 커지는 건 아니라고. 만족감이 크잖아요. 만족감이 그렇게 커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이걸로만 계산했을 때는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은 3개 살 때보다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 더 크다. 그렇죠? 500원보다 1,500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설명 맞아요. 자, 2번.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1개 값이 남겠군.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이 순편익이 가장 큰 거. 2개를 선택하는 거겠죠. 2개. 2개를 선택하면 자, 원래 가진 돈이 3,000원이잖아요. 근데 과자값은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개를 선택했으니까 2,000원을 지불했겠죠. 그리고 남은 돈 1,000원 있죠. 그러면 1,000원으로 음료수를 살 수 있죠. 그죠? 음료수 한 개 값 1,000원. 이것도 맞네요, 계산이. 자, 3번 넘어갈게요.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 개 편익은 점점 줄어들겠군. 자, 이제 한 개 편익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 개 편익은 한 단위가 늘어날 때마다 얻는 편익인 거잖아요.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좀 해볼까요? 0개에서 1개 늘렸을 때, 1개 늘렸을 때는 뭐 4,000원이겠죠? 4,000원에서 0이니까 빼니까. 그 다음에 1개에서 2개 늘렸을 때, 1개에서 2개 늘렸을 때는 2개 샀을 때 편익에서 1개 샀을 때 편익 빼면 되겠죠? 7,500원에서 4,000원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3,500원 남는 거죠. 그죠? 자, 2개에서 3개로 늘렸을 때, 2개에서 3개로 늘렸을 때는 3개 샀을 때 편익에서 2개 샀을 때 편익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500원에서 7,500원을 뺍니다. 그러면 2,000원이 남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한 개 편익이 점점 줄어든다. 4,000원에서 3,500원에서 2,000원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맞네요. 줄어드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사는데 만족감이 좀 줄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상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산 좀 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이제 추가 비용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추가 비용 계산해 볼까요? 추가 비용. 일단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했으니까 3개에서 2개 빼면 되겠죠. 이게 3개 비용에서 2개 비용 빼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9,000원에서 5,500원 빼면 제가 계산이 약해가지고 3,500원이죠. 그쵸? 이것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 아까 2개에서 3개로 갈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 2,000원이었죠. 그쵸? 이거보다 크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더 크네요. 그쵸? 이게 더 크네요. 이것도 맞네요. 그쵸? 4번도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나 봅니다. 5번에서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겠군. 살펴볼게요.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갑이 그 비용 있잖아요. 갑이 뭐 과자를 사는데 어떤 기꺼이 내려고 하는 그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 금액, 그 비용이라는 거에 암묵적 비용이 있고 명시적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포기한 음료 소비의 금전적 가치가 그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여기 제시된 비용에서 이 과자의 그런 명시적 비용을 빼면 돼요. 이걸 빼면 이게 나와요.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보면 되겠는데요. 그 과자를 이거를 보시면 과자 한 개 살 때 비용이 2,500원이었죠. 2,500원에서 명시적 비용 1,000원이잖아요. 과자 비용 1,000원 빼면은 이 1,500원. 그러니까 과자를 한 개 살 때에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1,5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과자를 2개 산다. 그때 이제 지불한 비용은 5,500원이잖아요. 지불할 용기가 있는 비용은 여기서 명시적 비용 2개니까 2,000원이 되겠죠. 빼면은 3,500원. 이것만 두 개만 계산해 봐도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세 번째까지도 확인해 볼까요? 비용 9,000원에서 과자를 3개나 사면 3,000원 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 3,000원 명시적 비용 3,000원 다 쓰면 6,000원이에요. 음료수 포기한 음료수의 소비의 금전적 가치는 6,000원. 그러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겠군. 답이 5번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프가 나오고 이제 3점짜리 문제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이 되게 긴장할 수 있는데요. 천천히 보시면 보기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생산량을 Q5로 Q0으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개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사실 그래프 볼 것도 없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문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과 일치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뭐 평균 비용과 비교하고 이런 개념은 아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평균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런 이제 설정이 이런 어떤 이유 설명이 본문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 틀린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군. 자, 생산량을 늘려요. 여러분, 생산량을 늘렸다는 건 많이 생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커진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이윤이 줄어들긴 하겠죠. 이윤이 줄어들긴 해요.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윤이 없다. 아예 없다.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다는 말은 손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 손실 여부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 비용이랑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을 때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윤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아예 안 남는다까지는 요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의 관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 반복어도 지금 지문 내용만 가지고도 1, 2번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P 제로로 유지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도 한 개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유되는 변함이 없겠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격이 유지될 때 지금 P5일 때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는 Q0일 때겠죠. 이때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생산량을 줄였어요.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뭐 한 개 비용, 평균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그만큼 덜 파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의 변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윤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거 안 보더라도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번도 틀렸구나 라고 확인하시고요. 4번 가서 볼까요?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자, 가격이 P1이 됐어요. 떨어진 거죠.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건데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그래서 생산량을 Q1으로 줄였대요. 그럼 적절한 어떤 비용은 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 평균 비용이 제일 작게 들어가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 그랬는데요. 4번을 보시면 상품의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그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Q1일 때의 그런 가격을 보면요. Q1일 때의 가격이 P1이라고 그랬죠. 요 가격에 요 가격. 이 가격으로 지금 판단한 건데 근데 이 가격으로 봤을 때 평균 비용은 여기 요 위에요. 평균 비용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손실이 0이 아니라 손실이 생긴 거죠. 지금 손실이 생긴 거죠.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가 아니라 손실이 이미 발생이 된 거예요. 네. 네. 이 가격과 이제 이 평균 비용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4번 설명도 틀렸다. 그럼 답이 5번인가 봅니다. 이것도. 근데 5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그래프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다시 볼게요. 다른 색깔로. 가격이 P2가 됐어요. 가격이 오른 거죠, 지금.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Q2. 이 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가장 일치할 때 이윤이 증가하는 거니까 답이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20번을 보시면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어, 커지면 가격이 비투가 되는 건 한 개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비용보다 그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거,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Q2. 그래서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프 보면서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문의 내용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프가 좀 자신이 없으시면, 네, 그래프가 좀 자신이 있으시면 그래프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21번.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A를 찾아보겠습니다. A. 세 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네, A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리다. 앞에 보시면 무엇을 내리니까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 자, 보기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문맥상 의미니까 1번을 보시면 동생이 기차에서 내린다. 이건 탈 것에서 내린다라는 의미죠. 탈 것에서 내리다. 자, 아니겠죠? 2번 심사위원은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평가를 내리다. 평가도 어떤 판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번이 평가를 내리다, 판단을 내리다 해서 가장 비슷하게 맞게 들어가는 것 같죠. 일단 3번 들려볼까요? 그때는 이미 전국에 폭풍주의보를 내린 뒤였다. 그래서 3번에서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다, 뭔가를 알려주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다음에 4번 선반 위에서 상자를 내리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건 어떤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아래로 옮기다 이런 개념인 거죠. 다르죠. 자, 5번은 그는 게시판에 글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컴퓨터나 어떤 통신망 위에 또는 뭐 인터넷 신문 같은데 게시한 글을 삭제한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하다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르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것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